자,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 마지막을 끝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잠깐 되돌아보고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중국과 북한 그리고 베트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중국에서의 두 가지 공산주의적 시도,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마오쩌둥의 주도하에 중국 공산당의 경우에는 중국을 철저한 사회주의 경제체제, 공산주의 국가로 거듭나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 가운데 1950년대에는 이 농업에서 먼저 자본주의 체제에서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로 합작사에 농민들을 가입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소련으로부터의 기술과 자금의 원조를 받아서 중공업 육성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런 1950년대 말부터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중국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마오쩌둥의 경우에는 조금 과한 욕심을 냈다. 다른 나라들의 경제를 하루빨리 따라잡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마오쩌둥이 주도하에 벌였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바로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기술과 자본이 부족했던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거의 유일한 자원은 무엇이었나요? 인민들의, 그래서 노동력이 많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대중동원을 통한 노동력의 강화를 통한 이런 어떤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추구했던 것이 바로 대약진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농민들을 농촌에서 인민공사를 조직을 하면서 완전한 공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농민들의 노동력을 강화를 통해서 농업 생산력을 높인 것 동시에 공업 분야에서도 철강 생산을 중심으로 한 공업 발전에도 많은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려고 한 시도, 그게 바로 대약진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다만 이러한 시도가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느냐,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공산화로 인해서 인민들의 농업 생산량이 크게 떨어지는,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가정에서 각각의 알아서 자신이 먹을 식량과 재산을 쌓아놓고 음식을 해먹는 것조차도 공산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전부 다 식기도 걷어들이고 음식도 가져가고 오직 공용급식소에서 밥을 먹도록 하는 이런 어떤 극단적인 공산주의 정책이 치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또한 농업 분야에서 제4해 운동이라 그래서 참새쥐, 파리, 모기를 박멸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이때 참새를 한꺼번에 많이 멸종 수준으로 잡아대다 보니까 참새가 잡아먹었던 이런 어떤 해충이나 애벌레 같은 것들도 살아남게 되면서 이런 어떤 해충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오히려 역대급의 흉년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죠? 제철소를 만드는 거 상당히 어려운 기술과 많은 자본이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중국은 어떤 식으로 철강 생산에 접근을 했느냐? 집집마다 재래식 용광로를 만들어서 거기서 조금씩 철을 만들어내면은 우리는 선진국의 제철소 못지않게 발전할 수 있다, 철강 생산을 이뤄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무리하게 이 철강 생산을 추진하도록 했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재래식 용광로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적인 한계 같은 것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철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 철들은 전부 다 쓸모없는 철들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대약진 운동은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첫 번째 공산주의적 경제체제를 만들고자 했던 시도는 큰 피해만 남기고 실패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마오쩌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석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공산주의 체제의 자본주의의 도입을 요구하였었던 실용주의자 류샤오치라든지 덩샤오핑 같은 사람이 중국 공산당을 새롭게 이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면서 중국의 경제를 어느 정도 회복
회복시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죠? 자, 하지만 일평생의 공산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왔던 철저한 공산주의자였던 마오쩌둥은 이대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죠? 다시 한번 자신의 권력을 되찾고 중국을 철저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시도가 이루어졌으니 그것이 바로 문화 대혁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대약진 운동의 실패의 원인은 아직까지 중국에 남아있는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문화 요소의 탓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철저하게 찾아내서 없애고 숙청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바로 이 마오쩌둥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다만 성인들의 경우에는 이미 대약진 운동 때 마오쩌둥의 주장에 따랐다가 실패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오쩌둥의 주장에 호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마오쩌둥은 누굴 동원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청소년과 학생 집단을 동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자신의 사상을 철저하게 따르는 청소년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홍위병이라고 하는 군대식 학생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마오쩌둥 이외의 모든 사상을 파괴와 숙청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중국 전역을 이 홍위병들이 휩쓸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산당 내부에 존재하였던 마오쩌둥의 반대파들을 제거하는 데에도 성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죠? 자, 그러면서 지식인들이 탄압당하고요.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가 파괴당하고요. 중국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준 높은 기술이나 이런 지식들도 전부 다 문화 대혁명 시기에 크게 훼손되고 또 숙청되고 사라지는 이런 어떤 혼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마오쩌둥이 권력을 다시 장악하는 데는 성공하였습니다만은 중국 인민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공산주의 혁명 이념을 외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후에 마오쩌둥은 군대를 동원해서 혼란을 수습하고 홍위병들을 농촌으로 돌려보냈습니다만은 이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서 중국의 문화 발전의 기반이 파괴되었던 것,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것, 경제가 피폐해졌던 것, 이런 어떤 엄청난 피해만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다만 마오쩌둥이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의 권력이 무서워서 감히 비판하지 못하다가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곁에서 눈과 귀가 되어서 권력을 장악했던 4명의 인물들 4인방을 체포하고 재판에 넘기고 공산당 쪽에서도 이 문화 대혁명이 솔직하게 실패였으면 잘못된 일이었음을 인정하게 되면서 문화 대혁명은 끝이 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서 문화 대혁명으로 물러났었던 실용주의자인 덩샤오핑이 다시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 자리에 복귀하게 되면서 이후에 중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충 정리가 좀 됐나요? 네.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오늘날 현대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개혁, 개방 정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개혁 개방 정책이란 무엇이냐?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말미암아 류샤오치 등 이 덩샤오핑과 류샤오치가 이 공산주의화의 속도를 늦추고 자본주의 경제 요소를 도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를 회복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네, 하지만 마오쩌둥의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한번 중국을 철저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시도 문화 대혁명을 실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복습했던 것처럼 결국 공산당도 문화 대혁명이 잘못된 일이었음을 인정을 하게 되고요.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다시 실용주의자인 덩샤오핑이 중국의 지도부로 복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 마오쩌둥은 실용주의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면 자본주의적 요소를 기꺼이 도입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덩샤오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의 그러한 주장을 한마디로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요, 흑묘백묘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흑묘 뭡니까? 검은 고양이요. 백묘는요, 흰 고양이죠. 그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중요한 건 뭐다? 쥐를 잘 잡으면 된다라는 게 흑묘백묘론이에요.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요?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인민들을 먹여 살리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오쩌둥의 덩샤오핑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의 주장을 일컬어 흑묘백묘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서 덩샤오핑이 공산당의 지도부로 복귀하게 되면서 농업과 공업, 과학과 국방과 과학기술 분야의 4개 분야에 걸친 현대화를 목표로 새로운 경제정책이 실시가 됩니다. 과거 농업사회에서 농업
농업 분야에서 인민공사를 만들어서 철저한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만들고자 하였어요. 그죠? 그거 싹 다 해체시킵니다. 그러면서 다시 가족 단위로 농사를 짓고 먹고 살게 하는 가족 농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정부에서 당에서 통제하던 농산물의 가격도 점차 시장에 맡기게 됩니다.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경제가 순환하도록 하는 이런 법들이 농업 분야에서 도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중국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요게 개혁 정책인 거예요. 중국의 공산주의 경제체제에 자본주의 경제 요소를 도입해서 중국의 경제를 개혁하는 정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자, 나아가서 사기업의 설립을 허용하고요. 국영기업 또한 차츰 민간에게 매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도 국가나 당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회사를 세우고 기업을 운영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논리를 도입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해 왔던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것을 개인에게 넘겨줌으로써 개인이 회사를 세우고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요소를 도입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나아가서 중국의 동부 해안가를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와서 여기에다 공장을 세우고 중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거기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경제특구의 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부 해안가에 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라는 것이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인구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어떻다? 싸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많은 세계의 기업들을 이 세계의 공장을 중국에다 유치하고자 했던 정책이 바로 이 개방 정책이었던 것이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중국의 경제에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는 개혁 정책과 그리고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했던 개방 정책을 합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혁, 개방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한 결과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테난먼 사건 뒤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테난먼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덩샤오핑이 주도했던 개혁 개방 정책에 대한 보수적인 공산주의자들의 비판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 덩샤오핑의 경우에는 중국 남부 지역을 순시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개혁 개방 정책을 계속 이끌고 나갈 것을 철저하게 강조를 하고 그런 보수파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개혁 개방 정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걸 가지고 남순 강화라고 불러요. 천안문 사건으로 인해서 개혁개방 정책의 비판을 돌파하기 위해서 덩샤오핑이 남부를 직접 순시하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던 것,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남순 강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중국이 이러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결과 중국의 경제가 발전했느냐? 엄청나게 발전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겠죠. 시장의 가격을 맡기게 돼. 그러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 상품의 가격과 농산물의 가격이 결정이 되면서 합리적인 거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의 노동력, 인건비가 값이 싸기 때문에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이런 어떤 경제특구 개방 도시에 들어와서 공장과 회사를 세우고 물건을 생산해내면서 중국인들의 어떤 고용과 늘어나게 되고 외화 수입도 늘어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되죠? 네. 자, 그래서 이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로 말미암아 중국은 매년 10%에 가까운 엄청나게 빠른 경제의 고도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요. 전 세계 각국의 유명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이 중국의 공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세계에 가장 많은 공장이 몰려있다라는 의미에서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기도 하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가운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는 게 별로 없죠. 그죠?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이런 변화가 바로 개혁 개방 정책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2001년에는 세계 무역기구 WTO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2010년에 가게 되면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현재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의 지배하에 공산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만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 정책 이후에 완전히 자본주의적 요소가 도입이 되면서 경제면에 있어서는 여느 자본주의 국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오늘날 현재 중국의 모습인 것이고, 따라서 오늘날 현재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었나요? 네, 중요해요. 현재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이번 시험에도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개혁개방 정책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됐나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천안문 사건, 태난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난먼 사건. 자, 덩샤오핑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를 했어요. 실용적 경제발전 노선을 하면서 4개 분야, 농업과 공업, 국방과 과학 분야에서의 현대화를 추구했고요. 외국 자본을 도입하고 경제특구를 건설하는 등을 통해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화를 시도하였고 대성공을 거두었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방금 살펴본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중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에 서방의 이 자본주의 국가들이 활용하고 있었던 시장 경제의 논리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하면서 성공을 이뤄낸 이런 변화가 중국 내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왜 경제만 다른 나라처럼 하지? 왜 정치는 우리는 그대로 변하고 있지 않은가? 정치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에서도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서양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처럼 경제만 딱 가져올 게 아니라 그들의 정치 논리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중국 시민들의 거센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89년에 일어났던 태난먼 사건, 천안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난먼은 중국의 자금성의 정문이죠.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광화문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고, 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광장에 수많은 중국의 베이징 시민들이 모이면서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했던 사건이 바로 이 태난먼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의 경우에는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로부터 어떤 문제가 비롯되느냐? 첫 번째,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극심한 빈부격차죠. 그죠? 중국 내에서도 이러한 극심한 빈부격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 공산당의 경우에는 중국의 유일한 정당이야. 오직 중국의 모든 정치 권력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당만이 가지고 있어. 따라서 공산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중국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권 계급과도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면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귀족이라고 불리는 또는 신사라고 불렸던 전통적인 특권 계급들을 없애는 데 성공하였지만은 결국 현재 중국의 모습을 보면은 이 공산당원들이 과거의 귀족이나 신사라고 불렸던 특권 계급과 다를 바가 뭐냐 이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들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산당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 급격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경제 발전 속에서 기업인들에게 어떤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다든지 혹은 그들에게 뇌물 같은 것들을 받아서 특혜를 준다든지 같은 이런 어떤 공산당원들에 의한 관료들에 의한 부정부패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 왜 경제 분야에서만 서방 세계의 요소를 도입하냐 이겁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요구를 우리나라 중국에다가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 대규모 시위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태난먼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서 도입하였던 경제 발전을 통해서 정치 발전까지도 요구하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태난먼 사건, 천안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 서방 세계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였던 중국 공산당은 이 태난먼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이죠? 군대를 동원한 탱크를 동원해서 이 태난먼 시위에 가담했던 시민들을 유혈 진압을 하게 돼요. 정확하게 몇 명이 죽거나 다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군대의 진압에 의해서 사망하고 죽거나 다치고 생명불명되었다라고 해요.
자, 왜 공산당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무시하고 억압했을까? 자기들 밥그릇 지켜. 뭐 좀 나쁘게 보자면은 자신들의 어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이런 어떤 중국의 공산당 독재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외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한다면은 너네는 중국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국은 너네 나라보다 훨씬 더 큰 땅덩어리 가지고 있는 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다 이거야. 따라서 민주주의 같은 그런 것들을 도입하게 되었을 때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혼란이 어떤 것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되었을 때 늘 자기들 나라끼리 싸우면서 엄청난 혼란이 있어 왔어요. 그죠? 뭐 춘추 전국 시대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의 중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은 오직 공산당에 의해서만 독점되어야 되고 정치는 공산당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따라서 중국이라고 하는 특수한 정치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 공산당의 일당 지배 체제가 훨씬 더 적합한 정치 체제다라고 공산당 쪽에서는 이쪽 중국 공산당 쪽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하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라든지 이런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너네 민주주의 봐라. 너네한테 국민들한테 표를 줬더니 저렇게 얼토당토하는 대통령을 뽑아놓고 있지 않느냐. 공산당 지배체제에서는 저런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산당은 철저하게 검증된 인물을 당원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이뤄낸 성과에 따라서 당원에서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구조다. 따라서 공산당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트럼프 같은 이런 예를 잘못 든 건지 모르겠지만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민주주의 하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지도자를 뽑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공산당의 일당 지배 체제가 서양식의 민주주의보다도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중국 쪽에 있다라는 것이죠. 네, 정확한 판단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중국에는 이런 일당 지배 체제가 좀 더 어울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살짝 생각이 듭니다만은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자신들의 이런 어떤 독재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변명이나 논리가 아닐까라는 이런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보통의 국민 국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생명과 같은 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죠. 따라서 국민 국가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국가보다 우선하는 게 보통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원칙입니다. 그죠? 자,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반대로 인민국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가와 공산당이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라고 보는 게 현재 중국의 정치 체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권리를 일일이 다 보장해주다 보면은 중국은 분열과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떠올리시면 좋느냐?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살펴보면은 그들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어떻게 했나요? 코로나가 누구 확진됐으면은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그 사람 주위를 차단하고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 뭐도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고서 결국에 치료시켜주고 막 이거 다 했잖아요. 그죠? 중국은 어떻게 했나요? 도시 하나를 아예 통째로 봉쇄시켜버렸지. 그러면서 그 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제한했죠. 왜? 그것이 전체 국가와 인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전체 국가와 인민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몇몇 사람들의 일부 집단의 개인의 권리는 철저하게 차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에서 이루어진 중국의 현재의 정치 체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천안문 사건,天安문 사건, 또 그 이전에 있어도 공산당의 과오, 대약진 운동이라든지 문화대혁명 같은 이런 사건들은 여전히 중국 내에서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는 이런 어떤 용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현재의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키워드 4가지다.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개혁개방, 그리고天安문 사건. 이 4개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중국이 어떤 나라임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유튜브에서 되게 재밌는 영상을 봤어요. 중국 예능 프로였는데 우리나라 대한 외국인 이런 프로처럼 이 중국에 와서 살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토크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되게 이제 재밌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재밌다 싶어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번역을 한 걸 봤는데 이런 거였어. 우리나라 각 나라마다 패널들한테 돌아가면서 니네 나라가 중국보다 좋은 점이 뭐냐? 중국이 니네 나라보다 좋은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나라를 막 비교하는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 그 중에 이제 한국인 유학생한테 물어봤어. 너네 나라가
중국보다 좋은 점이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한국인 유학생이 남학생이었는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어. 하고 싶은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었다는 중국 팬들이 뭐야? 우리도 언론의 자유 있어. 우리도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한국인 남학생, 유학생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진짜? 너네 나라도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그럼 우리 지금부터 천안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라고 하니까 그쵸. 방금 전까지 언론의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중국 패널들이 우리의 상황은 달라.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어. 우리는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중국을 위해서 또 옳은 방법이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이 싹 바뀌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무서운 나라죠. 그죠? 네. 자, 이런 것들이 현재 중국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그래서 오늘날의 중국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천안문 시위에 대한 강경한 진압과 빠른 경제 성장 속에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어느 정도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당의 경우에는 정치를 안정시키고 여전히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킴으로써 이런 어떤 민주화에 대한 요구라든지 공산당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어떤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 속에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문화 발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잦아든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서 애국주의 교육 같은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중국을 강하게 묶고 하나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현재의 중국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티베트족이라든지 위구르족처럼 원래 중국이 아니었던 민족들이 살고 있던 지역들도 모두 지금은 중국의 하나의 땅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러한 어떤 소수 민족들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 이런 것들 역시 하나의 중국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원칙 하에서 철저하게 탄압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유혈 충돌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역시 현재의 중국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감히 입 밖으로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중국 사람들 마음에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을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해요. 실제로 중국 안에 살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지만은 중국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이민 간 사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공산당의 눈치를 봐도 되지 않으니까 그런 데 가서는 아주 자유롭게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에 대한 비판 같은 것들이 외국에 나가서 하는 이런 것들도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일단은 이번 시간에 중국에서의 변화의 가운데 개혁 개방 정책과天安문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교재 65쪽 북한의 경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 발전의 모습도 비슷해요. 중국이랑 거의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를 수립하게 되고 그 이후에 철저한 경산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망하죠. 그러면서 자본주의적 경제 요소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게 되면서 경제가 조금씩 변하고 발전하는 이런 모습들 공산주의 국가들의 공통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북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자, 광복 직후에는 토지개혁과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는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전후 복구와 사회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협동농장과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중국 중심의 경제발전 같은 것들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나아가서 북한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한 나라였기 때문에 대약진 운동과 비슷하게 대중을 동원한 인민들의 노동력을 이용한 빠른 경제발전을 추진하니 그것을 가지고 북한에서는 천리마 운동이라고 불러요. 한국사 시간에도 배운 기억이 나죠? 천리마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1960년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중국이랑 마찬가지의 상황을 겪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50년대 말부터 중국과 소련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여기에서 북한은 중국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받고 있었던 원조가 중단되는 것도 중국과 마찬가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6.25 전쟁 이후에 남한과 미국과의 어떤 대결 구도가 강화되면서 과도한 군사비 지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발전했던 것도 북한 경제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북한이 추진했었던 자본주의화에 대한 반대에 사회주의 경제체제,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알다시피 사람들로 하여금 생산 의욕을 저하시키게 만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역시 북한에서 나타난 경제 발전의 문제였다라는 것이고요. 이후에 이 중국과의 관계도 다소 이제 불편해지게 되면서 북한의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돼요. 그것이 정치적으로 보자면은 김일성이 주장했던 주체사상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중국과 반대로 북한의 경우에는 더욱더 철저한 계획 경제, 철저한 공산주의 경제 체제로 계속 국가를 운영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실패한 경제 체제 이미 다 드러났죠, 그죠?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다 공산주의 경제 체제를 버린 상황이잖아, 그지? 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80년대 중반 이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해 합영법 같은 것들을 제정하기도 해요. 합영법, 합쳐서 운영한다라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난 이후에 빠른 속도의 경제 발전을 이뤄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외국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도 경제 발전을 이뤄보자라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북한의 합영법의 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중국만큼 북한은 많은 이런 어떤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죠? 여전히 전쟁의 위험이 있다라고 외국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북한 정권이 보여주었던 이런 어떤 폐쇄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히 북한에다가 투자했다가 투자감을 검지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불안 요소들 때문에 중국과는 달리 북한에는 의외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거나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전히 북한의 경우에는 농업 분야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중공업 우선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경제 협력을 하고 있었던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의 몰락이라든지 자연재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990년대 가게 되면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식량 부족 사태 같은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선생님 중학교 때 즈음해서 뉴스에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 모습들. 그러면서 먹을 게 없어서 막 진흙 같은 거 주워 먹다가 막 토하고 뭐 진흙 국지 구워 먹는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거 한참 뉴스에 많이 보도되는 때가 있었네요. 지금은 조금 경제 사정은 나아졌다라고 하네요. 자, 2000년대 들어서게 되면서 김대중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절에 남한과의 경제 교류 같은 것들을 시도하게 되죠. 뭐 6.15 남북 공동선언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도 들어봤죠, 그죠? 이런 어떤 김대중 정부부터 추진되었던 햇볕 정책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북한도 조금씩 경제의 어떤 교류를 남한과 시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개성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서 공장을 세우는 개성공단 사업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기도 하였었죠. 하지만 또다시 보수적인 정권으로 정권의 교체가 바뀌기도 하고 그 와중에 관광객이 북한의 쏜총에 맞아 사망하는 뭐 이런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현재는 남한과의 이런 경제 교류가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북한의 경우에는 중국과는 달리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경제 발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라고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지? 네. 자, 졸리면 조금 이렇게 몸도 좀 푸시고요. 열심히 손을 놀리면서 졸음을 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베트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경제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베트남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차 베트남 전쟁, 2차 베트남 전쟁인 거고 그리고 나아가서 캄보디아 내전과의 개입, 중국과의 전쟁 등으로 오랫동안 전쟁을 이어왔어요. 오랫동안 이어진 전쟁 덕분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발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랜 전쟁의 후유증뿐만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던 캄보디아 내전에 개입하고 중국과의 전쟁, 이건 또 뭘 말하는 거냐? 뭐 자세하게 모르셔도 돼요. 캄보디아는 베트남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죠. 그래서 제2차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에 미국은 이 동남아시아의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캄보디아의 친미 정권을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서 캄보디아 내에 친미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후에 중국에서는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안에서 친중파를 또 키워주게 되죠.
그리고 베트남도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베트남 내전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친베트남파 이런 쪽을 키우게 돼요. 그러면서 캄보디아 안에서 친미파, 친중파, 친베트남끼리의 베트남파 사이에 어떤 치열한 정권 다툼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캄보디아 내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개입했던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서 두 나라 사이에 국경 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중국과 베트남의 전쟁인 중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무튼 이러한 어떤 혼란한 국제 정세와 전쟁 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베트남의 경우에도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앞에서 중국과 북한이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경제 정책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한 경제 실패 등으로 인해서 베트남의 경우에는 경제가 악화되고 식량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러한 모습이 오랫동안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80년대 가게 되면서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했던 것처럼 베트남도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게 되니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도이머이 정책이라고 해요. 베트남어로 쇄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기느전에 자기들이 추진했던 실수와 무능력을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1986년부터 중국과 마찬가지로 시장 경제 체제의 일부를 베트남에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개인 농가에게 농지를 대여한다. 개인에게 자기가 농사지을 땅을 정부에서 준다라는 소리죠. 농업세를 깎아주고요. 농업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집중적인 투자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도이모의 정책의 결과 베트남은 식량을 자급자족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세계 3대 쌀 수출국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해요. 베트남은 내가 알기로 1년에 4번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날씨가 따뜻해서. 대박이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워낙 쌀이 많다 보니까 쌀로 만든 음식들도 많이 먹잖아요. 그죠? 뭐 있나요? 쌀국수, 그죠? 또 이제 또 뭐 있지? 그 쌀로 이렇게 싸먹는 거 뭐지? 월남쌈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이 베트남에서 축구 감독하던 그 박항서 감독한테도 뭐 쌀딩크 이런 어떤 별명 붙여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쌀이 대표적인 수출품이기도 합니다. 자, 이후에 점차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을 확대시켜 나가고요. 외국 자본 유치하는 등을 통해서 공업 발전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렇게 개혁개방 도이모의 정책 이후에 베트남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베트남에 가보면은 지금은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특히 한국 기업이 여기 많이 진출해 있죠. 베트남이 우리나라와의 경제 교류에 상당히 좋은 점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일단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굉장히 젊은 나라야. 노인 인구가 적고 어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베트남 인구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인적 교류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게 상당히 필요한 나라가 바로 이 베트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들어와서 국제 결혼 같은 거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외국인 노동자로도 많이들 참여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이 중국이 이런 어떤 공산당 지배 체제 하에서 경제 제재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서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많이 피를 보고 다시 이제 돌아왔죠. 그러면서 중국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면서도 인건비가 싼 나라를 찾으면서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대상으로 베트남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롯데마트 같은 거 볼 수 있고요. 삼성 공장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한국인에 대한 감정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뀐 현재의 모습이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의 경제 변화로 인해서 동아시아의 무역 네트워크, 교역망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느냐? 냉전 체제 하에서는 동아시아의 교역망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타이완이 연결된 요 네트워크가 동아시아 무역의 핵심 축이었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게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이 교역망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무역 축으로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한국 역시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하기도 하고 중국과 적극적으로 수출입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냉전 체제 하에서는 우리나라 제1 상대 무역국이 미국 2위가 일본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15년에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같은 걸 창립에 참여하는 등 점차 경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타이완 역시 중국이 제1 수출 대상국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많은 타이완 기업들이 중국에 큰 폭으로 투자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어떤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세계에는 나라가 200개 넘게 있지만 그 가운데 아시아에 있는 동아시아 3개의 나라 중국, 일본, 한국이 세계 경제 생산량에서 총생산 2위, 일본은 3위, 한국은 10위 정도를 차지하는 동아시아에서의 이 경제 발전의 비중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가는 중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유학과 관광, 학문 교류 등 같은 이런 인적인 문화적인 교류가 점차 증가하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고 이후에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면서 다시 조금씩 옛날의 냉전 체제로 돌아가려는 이러한 분위기가 가장 최근에 좀 감지가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정권들이 들어서게 되었을 때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많이 악화되기도 하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북한의 정치를 끝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조선노동당의 권력을 독점하는 일당 지배체제이고요. 김일성의 사상인 주체사상을 유일한 정치의 노선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경우에는 6.25 전쟁을 거치면서 자신의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을 숙청을 하고요. 중국과 소련의 분쟁 속에서 중국 편에 붙으면서 자신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후에 김일성의 혁명 사상인 주체 사상을 북한의 공식 이념으로 삼고요. 주석제를 명시한 사회주의 헌법 같은 것들을 제정을 하면서 북한은 완전한 김일성 1인이 지배하는 독재 체제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인 김정일,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인 김정은 이런 식으로 권력을 세습하고 있죠. 그죠?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집안이 권력을 세습한다는 거, 이게 왕조 국가지 어떻게 이게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네. 얼마 전에 피식대학에서 또 이런 것도 비판했다가 또 사람들이 막 댓글 달고 난리가 났던데 여전히 뜨거운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회주의 가운의 붕괴와 경제사정 악화로 부분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들 다들 사라졌죠. 지금 남아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되죠. 그러면서 교역을 할 수 있는 나라, 경제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으면서 점차 고립되어 가죠. 그러면서 북한은 조금씩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미국과 핵무기 대결을 등으로 인한 이런 어떤 경제적인 군사적인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 쪽에서 여전히 북한을 이런 어떤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군사적인 위협을 억누르기 위해서 많은 경제 제재 같은 것들이 가해지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북한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받게 되면서 북한 내 체제 안정과 경제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듯 보였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난 이후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다시 예전에 중국과 소련, 북한으로 이어지던 이 공산주의 국가들 간의 유대 관계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최근에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감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중국과 북한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발전이 있는가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늘 시험 보기 전에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꼭 무엇을 보셔야 된다? 네, 캠브리지 동아시아서 보셔야 되지만 교과서 꼭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어쨌든 출제의 기준은 교과서입니다. 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도 많이 풀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선생님이 수업 중간중간에 요거 시험에 나온다 라고 했던 거 진짜 다 냈어. 진짜 낸 걸로 얘기한 거니까 이야기했던 부분을 놓치지 말고 준비를 잘 하시면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기말고사 모두 잘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